자,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 이론입니다. 금융은 우리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금융은 금융론이죠.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문제지 260페이지 있네.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0은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2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260.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자, 부동산 금융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개발과 취득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제도로 시장 수단에 관계된 영역을 말하고 있다. 자, 2번 봅니다. 부동산 금융,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부동산 금융에는 담보 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금융은 저 뒤에 있는데 용어만 앞으로 떼는겠네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 되겠죠. 자, 프로젝트 이 금융을 우리가 파이낸싱이라 보통 말을 씁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비소구 금융입니다. 소구가 뭐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비소구 금융이라 씁니다. 자, 이거는 비소구 금융 또는 뭡니까? 제한소구 금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소구 금융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 되겠죠. 그러면 소구 금융회가 틀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소구 금융은 아닙니다. 소구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자금을 뭐다? 자,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구 금융이 아니고 비소구 금융 일반적이다.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5번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있다.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을 크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부동산 금융 하면 가장 대표가 토지 금융도 있고, 자, 주택 금융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토지라는 금융도 있고 주택의 금융이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주택 금융인데 주택 금융은 자,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소비 금융이 있고 그죠? 개발 금융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개발 금융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돈 빌리면 이걸 저당대부라 보통 말하겠죠. 저당대부람하고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금융, 자, 이걸 건축대부라 씁니다. 이 건축대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소비금융은 거의 한번 적어볼까요? 보통 이거는 장기라 쓰면 장기, 여기는 처리, 여기는 일시불 쓰겠죠. 일시불. 갚을 때는 분할하여 상환한다. 그래서 분할 상환이 되겠죠. 분할 상환되니까 워낙 올리 빌린다 해서 이걸 영구적 저당이라 말해 부릅니다. 이걸 영구적 저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개발금융은 반대니까 여기는 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절이 반대가 고리가 되겠죠. 자, 단계적으로 대출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단계적으로 자, 대부합니다. 자, 단계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요. 갚을 때는 일시불 선합니다. 자, 일시불로 이렇게 대출하겠죠. 일시불로 이렇게 대출해 주면 반대 말입니다. 이거는 일시불로 상환한다. 일시불 한꺼번에 모두 상환해 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상환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잠깐 빌리니까 일시적 저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 가면 거의 주택 금융을 지칭한다 하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금융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 장기 재료로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면서 주택 구입 능력과 주택 공급능이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겠죠. 자, 지분금융이 있습니다.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금융이 되겠죠. 이 금융은 지분금융도 있고 부채금융이 있죠.
자,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가 뭔가 하면요. 리처입니다. 리처. 자, 리얼 이스테이터 인베이서처로 이렇게 죠. 리처됩니다. 자, 지분이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주식 또는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펀드 이런 말이 나오면 모두 지분금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직접 하는 것 신디케이터도 있습니다. 신디케이터. 자, 신디케이터 또는 조인트 벤처도 있겠죠. 그래서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전부 지분금융이고, 자, 저당금융이라 습니다. 저당금융. 지분금융 반대가 저당금융이 있죠. 요거는 저당하고 함께 있겠죠. 앞에 여기 저당이니까 이걸 우리가 저당금융 또는 부채금융이라 씁니다. 그렇죠. 그냥 부채금융이라 쓸까? 저당하고 관계 있다. 그죠? 그래서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겠네. 부채와 관계 있다. 그죠? 그래서 부채와 관계 있는 금융은 우리가 저당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과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저당과 관계 있는 용어들을 살펴본다면 MBS의 종류들이 있어요. MBS 종류와 ABS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ABS 종류와 ABS도 있죠. 둘 다 저당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MBS 종류는 우리가 MBB라고 했죠. MBB. 자, MPTS라고 했죠. MPTB도 있고, 자, CMO도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와 관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은 저당과 관계 있는 것도 있고, 사채가 있죠. 그래서 사채는 주택 상한사채도 있고, 토지 상한사채의 종류도 있죠. 그래서 앞에 사채가 붙어 놓으면 모두 뭡니까? 부채금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에 뭡니까? 지분금융인데 저당이 쭉 나왔어요. 자, 지분이 놓은데 저당 설정한다 하니까 저당이 놓으면 안 돼요. 지분을 묻고 있는데 저당이 놓으면 저당은 뭡니까? 부채금융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분을 매각이나 저당 설정 이런 말을 써가 틀렸습니다. 자, 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 자, 그래서 저당이란 말이 뜨면 이거는 지분금융이 아니고 부채금융과 관계 있습니다. 자, 4번에 우리가 조인트 벤처, 자, 알겠죠? 부동산 투자에서를 리처라 씁니다. 신디케이트는 자, 주식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지분금융이 가장 대상이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든지 신디케이트라든지 리처 종류들은 우리가 지분의 가장 대표적이 해당하는 거다. 자, 보시면 되고, 신탁금융, 담보, MBS, ABS는 사채 종류가 붙으면 부채금융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봅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있죠? 자, 부동산 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란 주택정책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메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이 메자닌 금융은 신주 인수부분 사채를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 한다. 다른 말로 신주 인수부분 사채 또는 전환사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에서 사채 형태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 후가 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를 우리가 신주 인수구분 사채라 보통 부릅니다. 자, 3번 봅니다. 건축대부는 공급자 금융 일종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축대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건축대부는 여기 있는 용어입니다. 저당대부와 다른 용어 되겠죠. 이거는 107페이지 요약서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일시불로 대출호가 분할상환은 여기 있습니다. 일시불로 대출하고 분할상환은 자, 건축대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저당대부에 있는 겁니다. 건축대부는 단계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갚을 때는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겠죠. 요것 때문에 틀렸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주식을 발행한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지분금융이 되겠죠. 자, 지분은 제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증자가 되든 펀드가 되든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주택소비금융은 자, 개발금융에 비해 상대로 장기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금융이 있습니다. 소비금융은 개발금융에 비해서 장기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소비금융은 장기절이지만 개발금융은 단기고리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차이점 되겠죠.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되고 똑같은 거 계속 놓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5번 기출문제는 다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산 권리 교환이라으면 교환. 가격 결정, 경쟁 이용에 따라 공간 부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죠. 3번 봅니다.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째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고정금리가 왜 변동보다 높은가 하면요. 자, 우리 고정금리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다면 이 고정금리는 자, 명목이자라고 씁니다. 명목이자를 받으실 때 실제 받는 이자에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받겠죠. 근데 변동금리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명목이자를 받으실 때 실제 받는 이자에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 인플레이션을 뭐에게 변동금리에 그대로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미리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예측해 이걸 미리 선반영했습니다. 나중에 반영, 후반영하기 때문에 선반영 인플레이션 하는 것이냐 후반영하는 거냐를 비교했을 때 대출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돈을 빌리는 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은 것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출된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지당 대출 기준인 자 LTV와 DTI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합니다. LTV나 DTI가 증가한다. 자, 이거는 상량이 완화된다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강화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되겠죠? 이번에 주택시장의 금융기관이 있을 겁니다. 수채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제공하는 주택자 공급시장이다. 그죠? 자, 그러면 공급시장으로 자 투자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한다 했습니다. 자, 공급하니까 요거는 바뀌었네요. 자, 앞에는 뭡니까? 자, 자금대출 시장이고 뒤에 거는 자금 공급 시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자, 금융기관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니까 이거는 주택자금대출 시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지문하고 셋째 줄에 있는 거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니까 이거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용어가 통일돼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용어를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시장과 주택자금 공급시장과 주택자금 대출시장 용어를 바꾸시면 맞아 들어가겠네요. 그래 앞에 용어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골라야 했습니다. 여기 봅니다.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가 뭐다? 리츠 있었습니다. 리츠. 자, 펀드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 3번의 MBB는 지분금융이 아니고 부채금융, 여기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4번에 신디케이트 여기 있습니다. 5번에 정자역이 있어요. 공모인 정자 있으니까 맞고요. 7번도 똑같은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냈죠. 사채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주택상환사채 또는 토지상환사채 이런 말이 나오면 모두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신탁증서금융도 부채금융이고 리츠는 지분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 썼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 리츠. 지분의 가장 대표가 되고 자, 뒤에 보니까 자산 담보부정가 담보니까 저당입니다. 자, 저당의 목적이 붙으면 음이든 그죠? 저당이든 관계없죠. MBB도 다른 부채 지분 금융이 아니고 부채 금융이 들어갑니다. 자, 8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 틀리겠죠. 주택 금융의 확대는 주택 수요 공급을 모두 증대한다. 자,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1번 맞고. 지불 준비율이 인상된다면 자, 지불 준비율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협률입니다.
자, 지불 준비율은 우리가 무이업률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높아지겠으면 안 높아지겠습니까? 네? 금리 높아지겠죠. 자, 우리 요구 수익률 한번 볼래요? 우리 투자는에서 요구 수익률을 봤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은행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뭐 있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인플레이션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불 준비율이 증가하면 정기라는 예금이란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게 올라가요. 뭐가 증가함으로? 지불 준비율. 이거를 증가하면 만약에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만약에 뭐 30%에서 50%로 증가한다면 30% 했을 때는 총자산의 한 30% 현금 갖고 있으면 되는데 50% 증가하면 돈을 희소해야 되겠죠?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은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은행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높이게 되겠죠. 그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수요는 뭐든가 감소하고 되겠죠. 자, 대출 수요는 자 감소하고 주택 수요도 감소된다. 자, 그러면 증가하려고 하면 지불 준비율을 인하시키면 뒤에 거 맞겠죠. 앞에 걸 고치든 뒤에 걸 고치든 관계없습니다. 인상으로 하면 자 수요 감소, 자 주택 수요 감소입니다. 대출 수요 감소, 수요 감소. 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안 빌리겠죠. 안 빌리는 거 수요 감소된다. 일단 2번 틀렸습니다. 변동금리 저당 대출 방식은 대출 이자를 위험을 차입자에게 모두 증가시킨다. 분담은 증가시킨다를 말하려고 합니다. 저당 유도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저당 유동화 제도는 자 저당 채권의 하나의 상품을 유통시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자 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를 초기부터 만기까지 똑같이죠. 그죠? 자,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이 된다. 자, 뒷번. 자,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당부에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병과 조정은 조정기에 미리 정해져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3번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수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 금리로 대출 상품을 선매합니다. 자, 변동 금리로 대출 상품을 선호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누구인데 증가할 수 있습니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하면 누가 자 인플레이션을 부담합니까? 이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틀렸네요. 자, 시장일이 약정이자를 낮으면 조기 상환합니다. 그죠? 자, 왜 시장일이 약정일보다 낮으면 조기 상환하는 게 낫는가 한번 볼까요? 금리를 나눠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했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우리 고정금리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자, 기간이 경과하다. 만약에 2019년입니다. 2020년 되겠죠. 2021년이 되겠죠. 2022년. 이렇게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정금리라 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고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받는 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받는 돈이 우리가 명목이라 씁니다. 명목. 자, 명목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정금리라는 것은 뭐다? 명목. 이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고정금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정금리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실제 은행이 받는 마진이 있을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실질 이자율에다가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봐야 되겠죠. 만약 실제 은행이 발제되는 마진이 5%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5% 되면 이걸 합치면 자 받아야 될 돈이 뭔다? 10% 되겠죠. 10%를 자 시간이 흐르더라도 똑같이 받겠죠. 2009년도 10%, 2020년도 10%, 2021년도 10%, 2022년도 10% 이렇게 되겠죠. 이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금리라 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였죠. 자, 만약에 시장의 계약 당시 이자는 이제 10%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자율은 10%예요.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자 7%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계약 당시 자 저당 당시 이자율보다 시장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 이 차입자는 7%를 주면 되는데 10%를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10%를 줘야 되기 때문에 3% 더 주고 있으니까 누가 불리합니까? 차입자가 3% 더 주고 있죠. 차입자가 뭐다? 불리한 현상이 되고 대출자는 시장이자리 지금 현재 7%가 되는데 10% 받으니까 3% 더 받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입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서 갚는 것을 우리가 조기상환이라 씁니다. 그죠? 자, 약정 계약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은행에 대환해서 갚는 것을 조기상환하겠죠. 조기상환하면 이 위험이 누구인데 돌아갑니까? 대출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위험이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자를 못 받게 되겠죠. 이자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위험을 자, 대출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 이 조기상환 위험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면 차입자가 유리하므로 미리 돈을 안 갚겠죠. 그래서 자 조기상환 위험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발생한다. 엄청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맞습니다. 고정이자율 때문에 대출이 주는 경우 시장이자가 약정이자율보다 높다면 자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대출 기간은 수익성이 자 약화된다. 자 약화된다. 자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뭐 말을 좀 이상하게 적어놨습니다. 시장률이 약정이자율보다 약정일보다 시장이 높다 했나? 약정일보다 높아지면 대출은 수익성이 나빠진다. 악화된다. 맞네요. 그죠? 자 만약에 자 계약 당시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자 12%가 되면 12%를 받아야 되는데 12%를 받아야 되는데 12%못 받고 10% 받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때는 반대가 되니까 대출자가 불리해지겠죠. 자 이런 뜻이 되겠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10번으로 가봅니다. 10번 지문 봅니다. 자 이자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골라냈죠. 자 고정이자율 대부에서의 경우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커졌습니까? 자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죠. 그러면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는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2%가 더 발생했다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전체 몇 프로 됐습니까? 7% 됐죠. 근데 이 명목금리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10% 이상 못 받거든. 그럼 실질이 줄었습니까? 몇 프로 줄었습니까? 3%. 그러면 자 얼마만 손해 봤습니까? 실질 이자율이 2% 손해 봤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 이자율이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겠죠. 이거를 봐두라는 겁니다. 이 감소를 증가로 잘 바꿔 놓습니다. 자, 대출기간은 향후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경우 이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 이자로 대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맞고요. 변동 이자율 저당 대입 방식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한데 공감한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누구인데 떠넘긴다? 차입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겠죠. 자, 4번 대출 초 이자율이 수준은 고정금리 방식의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대출 초기는 여기를 말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 변동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처음으로 보면 변동이자보다 고정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출발한 시점 7%부터 출발했다 봅시다. 그래서 대출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이거는 참 많이 나온 지문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5번에 변동금리는 자,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됐죠. 그럼 변동금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변동금리라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뭐다? 기준금리라 했었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돼 있죠. 자,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돼 있거든요. 자, 보통 기준금리는 뭐로 많이 씁니까? 자, 양도성 예금증서로 많이 쓴다 했죠. 이걸 CD금리라 씁니다. CD를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 되겠죠. CD금리를 많이 쓰겠죠. 요거는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변동합니까? 3개월로 놔도 되고 분기별로 써도 관계없죠. 자, CD금리가 변동하면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이거는 변동하겠죠? 자, 이거는 변동합니다. 이게 변동하면 뭐도 변한다? 변동금리도 변하거든요.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코픽스 금리 써도 되겠죠? 뭐 된다? 코픽스. 자, 코픽스를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 씁니다. 되겠죠? 자, 이 코픽스 금리 써도 됩니다. 이 코픽스 금리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보통 6개월짜리 아니면 1년짜리를 많이 써요. 되겠죠? 자, 콜금리 쓸 수 있는 콜금리 잘 안 씁니다. 콜금리.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하고 기준금리가 변하면 변동금리가 변하니까 이거를 누구인데 증가합니까? 차입자에게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상금리는 은행의 마진이 되겠죠. 은행의 마진이니까 이건 한번 계약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불변입니다. 고정이다 또는 불변이다 라고 쓰겠죠.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써야 되겠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변동이랑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사를 결정하는데 기준금리는 대출 초기에 한 번 들쯤 중간에 변동하지 않는다에 틀렸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한다 했습니다. 대출 초기에 한번 결정되면 뭐가 변동하지 않는다? 여기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여기 변동하지 않겠죠. 가상금리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자, 1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걸로 했죠. 똑같은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를 하겠죠. 변동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반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입니다. 여기 상승하면 요것도 상승한다 했죠. 여기 상승하니까 요것도 상승,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니까 상승합니다. 반대를 하락하리다. 1번 틀렸고. 자, 대출 시점입니다. 여기 볼래요? 대출 시점. 대출 시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습니까? 금리 떨어지면 수요도 감소됩니다. 수요도
감소된다. 얘가 틀렸습니다. 자, 금리 떨어지면 수요는 뭐다? 증가한다. 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자, 금리와 수요 공급은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이자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줄어드는데 틀렸습니다. 증가한다. 자,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집의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면 됩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은행은 불리하겠죠. 은행이 왜 불리했을까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면 7%.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크잖아. 예상보다 실제가 더 크죠. 뭐가 줄어든다? 실질 이자율이 감소함으로 금융기관 손해가 되고 차입자는 이익이 된다. 두 개 바뀌어야 되겠네. 5번에 대부비 높아질수록 금리도 높아진다. 대부비 높아지면 위험이 커지거든요. 위험이 커지면 금리도 높아지겠죠. 1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저당 대출에 대한 설명 옳은 걸로 알았습니다.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의 금리 상승기입니다. 금융기는 잔고 할인 등을 통해서 조기 상환 유도하게 되겠죠. 자, 1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 2번. 자, 변동금리 저당 대부 방식에서 시장이자율이 기하기보다 상승하면, 자, 시장이 상승하면, 자, 하면 금융기관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 자, 이 인플레이션 만치 뭐를 떠넘긴다? 차입자에게 모두 증가합니다. 수익성 악화 안 일어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모두 누구인데 떠넘긴다? 변동은 차입자에게 떠넘기니까 악화된다 해도 악화되지 않습니다. 3번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의 초기절은 변동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기 높다 했죠? 아까 나왔던 질문이네. 그죠? 시장일의 약정보다 낮아져야 조기 상환합니다. 높아지면 조기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일의 약정보다 높아지는 경우 고정금리 저당 대부 차입자는 조기 상환한다에 틀렸습니다. 조기 상환은 낮아야 합니다. 누가 난다? 시장일이 낮을 때, 이럴 때 합니다. 시장이 낮을 때 하지 높을 때는 조기 상환하지 않는다. 자, 봐두시고 실질이란 이런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야 됩니다.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자, 실질 이자는 요 넘어가면 뭡니까? 명목에서 빼야 되겠죠? 명목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합산해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자, 이건 차감한 빼줘야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자, 최근 주택 자금 대출 변동을 이루어졌을 때 경우가 많다. 자,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경우 변동금리 차입자는 고정금리 차입자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변동금리는 차입자 금리임을 부담한다. 자, 그럼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자, 인플레이션을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누가 부담한다 했습니까? 차입자가 인플레이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 이유가 된다. 1번이 정답됩니다.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로 했습니다. 대출기간의 위험은 고정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2번 봅니다. 대출기간은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신속하게 차입자의 증가할 목적으로 이자 종이를 짧게 하겠죠. 조정 주기를 짧게 하면 짧은 만큼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을 빨리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를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이자를 상승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리를 줄일 수 있겠죠. 이거 이상 금리를 못 올리게 상한선을 정해놨잖아. 누구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차입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4번. 자, LTV가 증가하면 자, 위험이 커지겠죠. LTV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가 많아졌겠죠. 자, 위험이 증가하면 금리도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져야 되겠죠. 높아진다. 4번 틀렸네. 5번 고정금리 저당 대부의 차입자 상환부담 인플레 발생으로서 인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모두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떨어집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매가 할인 저당이다. 자, 매가 할인 저당은 말 그대로 대출 선물 때 할인해서 저당을 잡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미래주택의 저당을 설정하여 미수자금을 대출한 것을 이거는 자, 미수금 저당이라 쓴다. 뒤에
미래 주택 저당을 쓸자가 주택을 매수 자금을 대출한다 이 말은 매수금 저당에 대한 설명이지 할인 저당은 아닙니다. 뒤에 말인 매수금 저당은 현재 우리나라는 쓰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 매수금 저당을 쓰거든요. 이 매수금 저당은 집을 살 사람이 미리 뭐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뭐만 들고? 계약서만 들고 가지고 미리 대출을 받아요. 받으면서 에스크롭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에스크롭자가 미리 뭡니까? 대출할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뭐가? 대출 신청해서 이걸 약정을 받아가지고 증서를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잔금 지급을 해. 자, 이 증서를 주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주면 매도인이 이 증서를 받아가지고요 은행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우리가 매수금 저당이라 쓰는데, 자, 서양 쪽에서 많이 쓰는 제도입니다. 1번 이거는 매수금 저당입니다. 그건 참고를 한번 봐두시고, 포괄 융자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기존 융자를 새로운 융자와 통합의 융자라는 것을 포괄 융자라 한다. 자, 세 번째, 자, 정분 차입 비용. 동일 주택의 대출처가 대출금을 늘려감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 비용을 말한다. 역저당이었죠. 자, 역저당을 다른 말로 역연금 저당이라 쓰기도 한다.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주택담보로 대출견의 차입자에게 매기간 일정액을 집으로 기간 말에 자 누적된 원금제를 일시불로 산한다. 자, 이거 주택연금을 지금 말합니다. 주택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기 상한 보겠습니다.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시장금리가 낮을 때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만기전 변제하는 것을 우리가 조기 상한이란 말을 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7번 담보입니다. 다음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서술이다.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라 했죠. 1번 담보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집값 내렸다 이 뜻입니다. 집값 내리고 차입자 소득도 줄었어요. 그럼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유동성은 뭡니까? 집이 금매로 팔릴 때 잘 안 팔리는 거죠. 싸게 파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 씁니다. 근데 이거는 집값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니까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지죠. 이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씁니다. 자, 이번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낮아져야 조기상환한다 했죠? 높아지면 안 한다 했습니다. 자,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고 낮아지는 경우 조기상환. 이건 시험 잘 나오는 게 잘 봐두시고요. 3번. 자, 금리 위험은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나타나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대출기는 장기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자 유동성 위험이라 씁니다. 이건 채무 불행 아니고 유동성 위험입니다. 4번 대출금리 설정 시 불확실성으로 해서 대출기간 금리를 자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를 올립니다. 자,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많겠죠. 자, 인하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인상시키겠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되겠죠. 18번부터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잘라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